그래서 동해도 역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선사시대부터 해양을 통해서 활동이 활발했구나. 그리고 연안항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요동반도부터 서안만을 경유하고 경기만을 통해서 한반도 서남부 제주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동쪽에서 연해주 남부 또는 북부에서 두만하고를 통해서 양양 오산리 거쳐서 강릉을 통해 가지고 울산 서생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해 남부 남해 동부에 도착해서 제주도의 고산 이조까지 이게 더 빨라요. 만년에서 만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통영과는 달리 서해안 쪽보다는 연안 항로는 오히려 동해안이 더 먼저 연결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조선 문명권 그랬을 경우 그 전이라든가 그 시기에도 연해주 남부 지역 또는 북부 지역과 우리 지역과는 연계가 깊었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조선이 할 때는 전제 두만강 유역부터 해서 연해주 남부 또는 북부까지도 일부 볼 수가 있고요.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활권, 무역권 등에서는 현재 홋카이도라든가 사리 남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약 같습니까, 논리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자료를 얼마든지 공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구나. 자, 황해도 보세요. 황해는 수심이 평균 44m잖아요.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해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히 말하는 장보고 시대 때 아니면 그 전에 고대 국가 시절 때 산동반도에서 경기만이라든가 산동반도에서 충청도행까지는 횡단항해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려면요, 학자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많은 자료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산동반도라든가 발해 지역과 또는 절강 지역과 교류했다면은 그 지역의 항해술과 조선술 등 해양문의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주로 그쪽에 배를 가지고 건너오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차치하고라도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상당을 뛰어넘습니다. 고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진나라잖아요. 통일 진나라, 뒤를 한나라. 진나라의 함대가 이미 수마트라까지 가요. 그냥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함대가.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배의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지원들은 이미 중국의 사례라든가 도용이라든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요. 진나라 조선시대 조선공장도 광주시에서 발굴이 돼서 지금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졌던 것이고 당연히 해양문화의 특성상 이쪽도 그렇게 발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한 고대 국가 시절에도 항해를 횡단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양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노력은 저는 상당히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오류를 범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황해를 직항하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다고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가능성은 직선거리 250km.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황해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논문도 그렇고 뗏목 항해를 위해서 만든 도형인데요. 바다에서는 먼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시인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제가 보여드리는 검은 점이 있는 양쪽에 있는 큰 선 안에 들어가면은 양쪽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그런데 고대인이나 선사인들은 지금 사람보다 눈이 훨씬 좋으니까 더 먼 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의 비에 해당하는 구역만 양쪽을 바라볼 수 없고 선사시대나 고대시대는 이것이 더 좁아지고 그렇다면은 쉽게 항해가 가능해요. 조금만 망망대해 있다가 조금 있다 고개를 들으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해양인들의 독특한 테크놀로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물 색깔을 본다든가 물의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황해는 짧은 거리에 있고 중간에 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해가 가능해서 심지어는 말하자면 용산문화 시기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후대 동유인으로 개화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한반도의 경기만 쪽으로 상륙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경기만이라든가 남포만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산동반도라든가 발해만이라든가 요동만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 때쯤 또 구체적으로 고고학적 유물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발해 전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해는 우리가 보통 발해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발해만이라고 불러요. 황해 속에서의 큰 만이 발해만인데요. 독립된 바다이고 저는 또 하나의 지중해이고 역사상에선 발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해는 다시 세 개의 만으로 구성됐는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산동반도 북쪽에 있는 레주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요동만,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발해만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해만의 전체 발해의 해안선과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국가 시절 그리고 고조선 시기의 해안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안선과 해안지형을 근거로 해서 사료를 분석하면은 그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문이 필요한 겁니다. 8,000년부터 5,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해안이 4m가량 높으니까 저 안쪽까지도 바다인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은 현재 안성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해성 있지 않습니까? 해성까지가 바다였었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지도를 인용을 했는데 중국의 해안 지형을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전성기 때, 고구려 전성기 때 해안선을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요동반도의 안쪽인 해성까지가 바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유명한 요동성이에요. 그래서 요동성은 바닷가에 가까운 항구도시고, 그래서 그 전에 조조군도 밀물일 때, 장마가 졌을 때 바로 해성부터 요동성까지 배를 타고 공격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요동성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하 하류 지역은 요택지대였었다. 그래서 당태종이 안성에서 패배하고 후퇴할 때 이 요택지대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여기서 생명 위협까지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동만에는 많은 강들이 흘러오고 있다. 그 강들은 요하, 낸가 등등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파란 철 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죠. 빨간 선. 이게 선이에요. 이 선을 경계해서 왼쪽은 흔히 말하는 황해입니다. 중국인은 황해고 오른쪽은 발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닷가 끝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철산 수도가 시작되는 곳. 여순의 가장 아래쪽 남쪽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있고 오른쪽은 흔히 말하는 발해 요동만이고 왼쪽은 황해고, 그래서 여기서 점점 이어진 노도군도를 따라서 내려가면 산동반도의 레주, 즉 당나라 시대 때 등주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을 장악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고조선 아니에요. 그래서 고조선의 강상무덤, 누상무덤 등등이 바로 이 주변 지역에 있고 그 이전에 신석시대 유족들이 바로 이렇게 요동반도 끝 그리고 그 아래 장상군도 또는 노철산 수도에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사시대 때도 고조선 문명권의 해양활동은 매우 활발했었어요. 자, 이 지도를 제가 본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이 중국의 논문에 나온 건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해안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해성까지 연결되니까 이 현재 육지로 되어 있는 많은 곳에는 저렇게 섬이 있었던 거죠.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조선의 영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고구려, 발해,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다니까 요동지방은 상당히 많은 부분 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는 요한 문명권, 그리고 홍산문화, 하가장 하층문화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아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발달한 겁니다. 농경만 가지고 발달했겠습니까? 무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요 지도를 보게 되면, 그 해안선을 보게 되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정말 특히 고대사라든가 고조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의 자연환경, 특히 해안선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 요택도 그러니까
지금 요택이 아니라 이 손에 근거한 요택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위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레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고조선의 핵심적을 요소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죽국과 연관됐다고 봤을 때는 바레만에 관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바레만은 하북성, 천진시, 산해관, 진왕도 이게 전부 다 여기 있고 우리가 고조선을 할 때 늘 등장하는 창녀, 갈석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 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포진되어 있는 도시들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죽국을 비롯해서 몇 개의 소국들이 있고 이들은 흔히 말하는 은혜 제국이었었고 은혜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이문화에 연관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고조선과 연관됐거나 아니면 고조선의 후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자의 존재도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지역,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레 중에서도 바레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무역해지니까 진시황도 얼마나 여길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자는 순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회란 것도 있습니다. 바닷가 항구를 천자가 직접 가는 걸 순회라고 그래요. 왜? 그만큼 해양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논문 중에서는요. 진시황이 파견한 서복의 그 불로초 작업을 진시황의 동방개척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논문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진시황이 4번 순회라는데 3번이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바레, 천재 개념으로 바레만과 연관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중요해요. 여러분 산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데. 갈석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을 모르고 나서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 문제도, 고죽국 문제도 등등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건 산동반도의 해양 환경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산동반도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기에는 한참 밑까지 안에까지가 바다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장보고 시대 때도 보면은요. 문등연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그냥 대륙 한가운데인데 사실은 바다 물길이 그 안에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 시기에도. 자, 그 다음에 레주만입니다. 레주만은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동이문화, 흑도문화랑 직결되어 있지만 그리고 동이인들이 연결할 때 그리고 요동반도와 여기와 연결할 때는 레주만이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은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가 레주만이 전부 다 발진기지라는 거예요. 레주만. 자, 보세요. 근데 레주만은 이렇게 삼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루 모양으로. 제가 여기는 직접 그래서 요트를 타고 들어가 봤어요. 그냥 한 것이 한 육지도 물론 여러 번 가봤지만 바다에서 봐야지만 아는 거거든요. 해양방어체제, 해양도시 이런 것들은 육지인의 시각이 아니라 해양인의 시각에서 봐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양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할 지점에 방어체제를 쌓는 거니까 육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학자들이. 이 기본 메커니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트를 타고 들어가 봤어요. 탄도항을 출발해서 그대로 레즈만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당나라가 고구려 칠 때 식량을 쌓아두었던 발진기진 거기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섬이 지금은 그냥 붙어가지고 육지가 됐더라고요. 삼산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쭉 들어가 봤는데 역시 여기는 천혜의 요새라구나. 그래서 일찍부터 여기가 춘추전국 시에 제나라가 있었고 제나라의 관자가 다스릴 때 후에 관자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이 돼서 일부는 진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자 책에도 이렇게 여기 있는 제나라와 고조선 간의 문피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항구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레주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동반도까지는 묘도군도 노철산 수도란 말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이어지니까 알류샨 열도처럼 그냥 징검다리처럼 밟고 지나가면서 쉽게 교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황해가 물이 차오르는 그 직후에는 물론이겠지만 그 이후도 물이 많이 차올라서 이렇게 섬이 되더라도 그냥 큰 거인이 타이탄이죠.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문화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의 흔적은 6,000년, 7,000년 정도간에 있었고 여러분의 통념처럼 산동반도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요동반도에 들어오냐? 그렇잖아요. 요동반도의 문화가 끝을 통해 가서 산동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다 고고학적인 유물들의 유사성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학자나 중국 학자들은 5,000년 전에는 이미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간에 해운업이 있었다는 과감한 표현까지 써요. 7,000년 정도 전에 유적의 흔적이 발견되지만 5,000년 전에 해운업이 있었다는 과감한 표현까지 쓰는데 왜 우리가 그걸 수용을 안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동반도가 우리 문화권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산동반도와 너무나 가깝게 서로가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주민이동도 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동의 문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훨씬 더 고대사가 또는 고전사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이런 배들이 움직였고, 여기서 닷도 발견되고, 돌덩어리도 발견되고, 그릇도 발견되고, 물건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갔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 체제를 이뤘는데 조선이란 나라로 건국을 했구나. 그리고 활동적은 어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역사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돼요. 자, 제가 레즈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훗날에 신당서에 보면은 가탐이 쓴 도리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 남쪽 루트까지도 이런 쭉 그 지리지 길을 썼는데 여기 보게 되면 등주를 출발해가지고 동북방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섬들을 거쳐서 일단 요동반에 도착한 다음에 쭉 연결돼가지고 압록과 하울을 거쳐서 왔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연안 항로가 이루어졌다. 말이 안 되죠. 연근해 항로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당나라의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적 사신단이니까 곳곳을 거쳐가지고 가고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관계치 않고 발해 영역을 거쳐서 항해를 오고 신라까지 오는 겁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점점으로 항구를 거쳐가면서 그러나 신라인들은 어떻게 신라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서안만을 통과해서 아니 요동만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산동반도의 레주 즉 등주에 가겠습니까? 거기는 발해 해역인데 발해 해군 능력이 뛰어난데 732년에는 등주성을 점령할 정도로 발해 수군 능력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곤란하죠. 이렇게 역사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특히 해양을 통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런 해양의 메커니즘과 그다음 증거들을 철저히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등주성입니다. 그 위의 것이지만은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내양이죠. 마지막에 서안만입니다. 서안만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만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아까 압록강을 설명하면서 서안만의 가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요동반도의 끝과 압록강 하구 사이에는 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육지로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연행사들도 때때로는 이 섬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훗날 왜구들도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요동반도 동남쪽에 장산군도라는 군도 지역이 있어요. 조금 더 오른쪽 가면은 고골에 석성이 있는 곳에 바깥바다는 석성 열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쪽 가면 해양도라는 섬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거기가 서안만이 되고 서안만에서 북상에 들어가면 국내선이 있고 남쪽으로 오면 대동강 하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군이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전에 미천왕 시대와 고구건왕 시대 때 허북지방에 있는 후조랑 관계를 맺을 때도 다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산군도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유적지가 있어요. 오가천 유적부터 해가지고 신석시대 유적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장산군대 장해에 가보니까 장해 현지에 404년부터 고골의 영토가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404년도에는 최소한도 이 장산군대의 바다 섬적이 고골의 영토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지만 여기는 갈 수가 없어서 두 번이나 신변의 유보를 무릅쓰고 잠입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스페셜 프로도 2편이나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고구려였었다. 고구려에 해양방어체가 있었다와 동시에 저는 더불어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중요한 물리의 거점 지역이었었다.
그 전략적 가치는 또는 경제적 가치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한만과 요동만 사이에는 이런 장산군도도 고조선 문명권에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에 엄청나게 중요했었다.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 아주 섬지대니까 모든 배들이 거길 통과할 수밖에 없고 거기가 얼마나 많은 수산물들이 서식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 역사를 자꾸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반도 바깥에 이렇게 해양 만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대동하구의 남포만, 가장 중요한 경기만, 그리고 동해 두망하구와 그다음 피터 대제만을 비롯한 이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고조선 문명공부의 경우에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 이북의 바다도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리고 동해 북부 지역의 바다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고산유 지역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해 북부 지역 그리고 연해주 남북의 바다도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